자, 우리가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의해서 어떤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쫙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에 달성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한번 합시다.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침체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 차원에서 쓸 수가 있다 했죠. 바로 이제 실물 시장을 먼저 팡 건드리는 재정 정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폐 시장을 먼저 빵 건드려가지고 그 여파가 바로 실물 시장으로 넘어오게끔 만드는 바로 통화 정책을 얘기하는데요. 자, 일단 재정 정책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정한 건요.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를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총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다시 안정된 상태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지금 목표로 지금 정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요. 재정정책에서는 정부의 이제 지출, 정부가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사실 부족해요. 지금 기업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것들이 그렇게 수월하게 잘 걷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을 더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한 그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주도하에서 지출 사업을 가져가서 바로 그 돈 가지고 소비를 일으킬 수 있게끔, 수요를 일으킬 수 있게끔 그렇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재정정책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 측면에서 지출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가져간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지출은요, 바로 이제 화폐 시장이 아니라 실물 시장을 먼저 팡 건드리고 재정정책을 팡 건드리는 거라 했죠. 자, 총수요의 구성 요소 기억나시죠? 가계의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경상수 지출로 구성되어진다. 그 중에서 바로 정부의 지출, 그죠? 총수요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곧바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실물시장을 빵 건드린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실물시장에서의 총수요, 총공급에서 어떻게 됩니까? 총수요를 갖다가 빵 증가시키니까는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바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사실 정부가 의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딱 멈추면 가장 이상적인데 경제는요 계속 똘똘똘똘똘 굴러가면서 착착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바를 얻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화폐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물가가 상승하면은 자, 우리 여러 가지 동기 중에서 화폐 동기 중에서 뭐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 예비적 동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해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예전에 1,000원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2,000원 있어야 된다. 물가가 상승해서 그러면 거래적 동기에 의해서 바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화폐 시장으로 영향이 빡 넘어와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화폐 시장에서는 자, 화폐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수요죠.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화폐에 대한 수요가 빵 증가하게 되니까는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화폐를 가지려고 하니까는 바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비싸죠? 그러면은 소비 지출,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지출 늘립니까 줄입니까? 이자 비싸다. 지금 쓰지 말고 저금하자.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지금 못한다.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지출을 줄이는 측면으로 가고 이거는 뭐의 구성 요소입니까? 바로 수요의 구성 요소죠. 다시 수요를 잡아당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보이십니까? 지금 정부가 지출을 처음에 팍
빡 늘려가지고 수요를 갖다 빵 뛰어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화폐 시장을 삥 돌아가지고 다시 수요를 어떻게 돼요? 수요를 좀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잡아당기는 역할. 막 내려놨더니 훅 잡아당겨요.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잡아당기는 것을 갖다가 구축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구축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빵 튀어 올렸던 수요보다 나중에 화폐 시장을 툭 통해 가지고 다시 잡아당기는 구축 효과는요, 훨씬 이제 규모가 작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총 수요가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정부가 지출을 빵 늘렸어요. 그래서 정부가 뭐냐? 정부 지출이 총 수요의 구성 요소죠. 그래서 수요가 빵 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과 국민 총생산 증가를 이뤘어요. 여기서 딱 그치면 될 건데 이게 또 화폐 시장으로 영향이 넘어가요. 물가가 상승한다.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화폐 수요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는 금리가 증가한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비 지출, 투자 지출을 줄인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실물 시장에서의 바로 수요 곡선을 조금 확 잡아당기는 구축 효과를 갖게 된다. 구축 효과.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빵 튀어 올린 게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전 세계에서 정부 주도하에서 행정부 주도하에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지출을 막 늘리는 것, 이거는요 바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에서 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는 제일 먼저 뭡니까? 중앙은행 산하에서 금리를 막 이제 조정을 하고 통화량을 막 늘리는 그러한 작업을 갖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화폐에 대한 공급, 시중의 화폐의 공급을 확 늘리는 그러한 정책을 가져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실물 시장이 아니라 화폐 시장부터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폐에 대한 디맨드, 화폐에 대한 공급 해가지고 원래 여기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이제 화폐에 대한 공급을 정부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확 늘려줘요. 늘려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훅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을 통화량을 공급하게 되면요, 통화량이 넉넉해지니까는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금리 항상 유동성 선호이론 기억하죠? 지금 화폐를 얼마큼 수요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어진다. 지금 그만큼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수요하려는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집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죠. 금리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소비 지출이라든지 기업의 투자 지출, 그죠? 금리 싸졌다.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소비 지출은 금리 싸다. 그러면 지금 저금해라 써랍니다. 그래서 지출을 늘리는 측면으로 가져가겠죠. 자, 이거는 또 총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총 수요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어떻게 돼요? 바로 화폐 시장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올렸더니 그것이 바로 실물 시장으로 쫙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갖게 되죠. 여기에서 총 수요를 훅 띄워가지고 결국 물가 상승과 국민 총 생산을 증가시키는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통화정책 보시죠. 통화정책은 화폐 시장을 먼저 건드리는 거죠. 재정정책은 상품 시장을 먼저 건드리는 거고,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정부 주도하에서 쫙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시중에 통화량을 많게 하면은 그만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서로 화폐들 많으니까요.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갖게 되고,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지출, 소비 지출, 상품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금리 싸다, 투자 늘려라, 소비 많이 해라, 저축하는 것보다 소비 많이 해라, 총 수요를 훅 밀어 올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목표했던 거, 그죠? 여러 가지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결국 목표했던 바로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총 수요 증가의 결론을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통화정책에서요,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서도 여기 1단계, 뭐 2단계, 3단계 승수효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요 1단계에서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것, 함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이 유동성의 함정은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도 좀 많이 쓰여요. 자, 여러분, 유동성의 함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뜻하냐면요. 보통 금리에 있어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보통 화폐시장에 있어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때는 변수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금리에 의해서 통화량이 얼마나 확 영향받느냐. 그러니까는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탄력성 기억나시죠? 여러분께 딱 뭔가 변수의 변화를 줬을 때 얼마나 상대방이 크게 영향을 받느냐. 크게 움직여지면 탄력성이 높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폐 시장에서 보통 탄력성이 높다, 낮다를 얘기할 때는요, 변수가 금리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쪽에다 씁시다. 변수가 금리로서 자, 금리에 의해서 금리라는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통화량이 어떻게 영향받느냐. 금리라는 변수가 움직였을 때 과연 통화량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받느냐. 만약에 금리를 갖다가 움직였을 때 통화량이 콜렁콜렁 움직여지면요. 이거는 굉장히 탄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금리를 아무리 올리고 내리고 해도 통화량이 거의 뭐 미비하게 움직이면요. 이거는 탄력성이 낮은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화폐 시장입니다. 화폐 시장에서 지금 화폐에 대한 수요예요. 수요 측면에서 지금 한번 봅시다.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파르게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한번 보세요.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똑같이 금리를 변화시킵니다. 금리를 이만큼 올리거나 내렸어요. 이만큼 똑같은 폭만큼 올리거나 내렸어요. 자, 그때 자, 여기 상대방은 요만큼 영향을 받죠.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거의 통화량이 미비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은 이건 뭘 뜻하냐면요. 보통 화폐 시장에서 탄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바로 금리에 의해서 통화량이 훅훅훅 움직일 때. 그래서 화폐 수요가요. 이렇게 그죠? 수평에 가까운 구간. 이때 이제 굉장히 탄력적인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수직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아무리 움직여도 똑같은 폭, 여기 이 구간과 똑같은 폭을 움직여도요. 통화량의 변화가 거의 미비해요. 이때는요. 우리가 비탄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요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금리의 변수, 금리의 변동에 의해서 통화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인 구간이다, 비탄력적인 구간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려는 건요. 지금 저 정책을 보면요. 반대예요. 지금 통화량을 통해 가지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 시장에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금리라는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통화량이 얼마나 크게 영향받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정책은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시한 정책은요. 반대입니다. 통화량을 조절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탄력적인 구간에서 저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저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까요? 자, 좀 생각이 되십니까? 자, 요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요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 통화량을 지금 움직일 때 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저 정책은 반대라고 그랬어요. 통화량을 통해서 금리에 얼마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워있는 이 탄력적인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색깔로 갑시다. 지금 그 통화량을 똑같은 양만큼, 여기서도 통화량을 똑같은 양만큼, 그죠? 요 양과 요 양이 똑같다고 합시다. 만큼 조절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통화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금리가 요만큼 움직이죠. 반대예요. 지금 통화 공급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통화량을 움직여 봤어요. 똑같은 양만큼. 근데 탄력적인 구간에서는요, 금리가 요만치 움직였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휴, 이렇게 크게 금리가 움직이죠. 자, 그러면은 저 정책이 효과를 확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화폐 시장에서 탄력적인 구간에서 더 효과가 좋을까요?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더 효과가 좋을까요? 자, 이게 탄력적인 구간, 이게 비탄력적인 구간이죠. 저 정책은요, 화폐 시장에서의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훨씬 더 효과를 잘 발휘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근데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탄력적인 구간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저 정책이 거의 함정에 빠져서 효과가 없다. 그걸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요, 바로 이 구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구간 안에 움직일 때는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화폐 시장에서 비탄력적인 구간에 들어갔을 때 통화량을 통해 금리에 영향 미치는 정책은 훨씬 더 효과를 잘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즉,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폐 시장에 얘기할 때는요, 바로 이제 그 변수, 첫 번째 움직이는 변수가 바로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금리를 움직여봤더니 통화량이 꿀꿀 움직였다. 자, 그걸 우리가 탄력적인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금리를 통해서 아무리 금리를 움직여봤자 통화량이 삐직삐직 거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 비탄력적인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책은요, 금리에 의해서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통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최초의 변수가 통화량입니다. 그때는요, 오히려 이런 탄력적인 구간에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오히려 통화량을 통해서 금리를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발휘할 수 있다. 됩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의 함정은요, 탄력적인 구간에서 훨씬 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폐 시장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할 때요, 보통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 그만큼의 효과를 가지지 못할 때 그런 면에서 이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유동성의 함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이 정책은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여러분이 요 부분에 돌아가는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복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은 실물시장을 빵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수요를 빵 올렸어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폐시장으로 쫙 돕니다.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금리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수요를 좀 끌어당기는 구축 효과를 가져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처음에 빵 올렸던 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총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반면에 이제 통화정책, 화폐시장을 먼저 빵 건드리는 건요. 여기서는 이제 통화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시중에 통화를 팍 풍성하게 줬더니 금리가 훅 떨어졌어요. 유동성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훅 금리가 줄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금리 낮다. 저축하지 말자. 쓰자.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이자 낮다. 투자하자 해가지고 투자 지출을 늘리고 소비 지출을 늘리니까는 이게 바로 수요의 요소가 되어서, 그죠? 구성 요소가 돼서 수요를 빵 튀어 올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에 들어가거든요. 자, 됐습니까?